자, 오늘은 마지막 시험 범위 농무, 신경림이 농무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림이 농무를 지난 시간에 선생님 한번 읽어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읽어온 학생 있나요? 네. 감상해보니까 어땠어요? 어떤 시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대략적인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흥겨워요. 흥겨워요? 네. 반대로 감상을 했네요. 굉장히 원통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인데 흥겹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어요. 자, 또 다르게 감상하는 학생 있나요, 혹시? 자, 과제는 아니었고 한번 감상해보고 오라고 했는데 혹시 다르게 감상한 학생 있어요? 사는 게 많이 힘들어요. 그렇죠. 굉장히 힘겨운 어떤 농민들의 어떤 삶을 드러냈죠. 그러면 왜 힘겨웠느냐, 왜 그 당시 농민들은 궁핍하고 힘겨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해서 당시 어떤 사회적 배경과 결부지어서 여러분이 판단하고 감상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목을 보면 농무예요. 자, 농무가 뭐예요? 제목이 보면 농무라고 돼 있죠? 그냥 농촌에서 추는 춤 또는 농민들이 추는 춤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농민들이 춤을 추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느냐 또는 농민들이 춤을 왜 췄느냐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주안점을 둬서 감상을 했었어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징이 울린다라고 있어요. 자,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징이 울린다는 것은 어떤 행사나 공연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럼 막이 내린다는 것은 여러분 전공과도 관련이 있죠? 자, 여러분 뮤지컬 이제 끝나고 나서 막이 내리죠. 그래서 막이 내린다는 것은 어떤 공연이 끝났음을 의미해요. 상징적 의미를 지녀요. 자, 그러면 징이 울리고 막이 내렸다는 것은 농무라는 농민들의 어떤 춤이라는 어떤 공연이 시작되고 끝났음을 알리는 어떤 기능을 지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죠. 자, 어떻게 지금 의미 파악을 해주고 있어요? 작품이 시작과 동시에 공연이 끝나서 허탈감을 느끼게 한다. 작품이 시작과 동시에 공연이 끝나서 허탈감을 느끼게 한다거나 또는 농촌의 쇠락을 의미한다 라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 시작하자마자 끝이 났다 라는 어떤 공연의 허무함, 공연이 어떤 허탈감을 느끼게 하고, 자, 또는 농촌이 쇠락했다. 자, 막이 내렸다라는 표현을 농촌이 황폐화됐다 또는 공동화되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해요. 자, 당시에 이 시가 쓰여졌을 때의 시대적 배경이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자, 여러분 역사 시간이나 서예 시간에 1970년대에 대해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때의 어떤 사회상에 대해서 기억나는 학생 있나요? 1970년대. 그렇지.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1970년대는 박정희 정권 당시 군부 독재 시절인데, 자, 그 당시에 추진했던 경제 개발 계획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그래서 산업화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됩니다. 자, 산업화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자, 도시 노동자, 농촌 인구가 많이 이동을 했어요. 자, 농촌 인구가 도시 노동자로 많이 이동을 했는데, 자, 그런 현상을 우리 사회 시간에 뭐라고 배웠냐면 기억나요? 농촌 인구가 대거 도시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농촌 인구가 대거 도시로 빠져나가는 현상.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있어요. 인구 뭔지였는데? 인구분포. 천양도? 이촌양도. 맞았어요. 이촌양도 누구예요? 저요. 이촌양도였어요. 그래서 촌락마을, 그러니까 농촌을 떠나서 자, 도시로 향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 농촌의 대다수의 청년 인구가 도시 노동자로 빠져나가는 어떤 상황,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농촌의 청년 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가면 농사 지을 수 있는 인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렇다 보니까 자, 노인들이나 어린 아이들만 당시 농촌 사회에 남아서 명맥을 유지했고, 자, 대다수의 어떤 인력들은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농촌이 황폐화된 당시 어떤 시대적 상황이 반영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당시 농민들이 느끼고 있던 감정은 어땠느냐가 제시가 됩니다. 자, 보세요. 쭉 이어져요. 자, 오동나무에 전등이 메어 달린 가설무대라고 있어요. 가설무대. 자, 여러분 전공이 뮤지컬이니까 가설무대라는 걸 알 거예요. 무대는 무대인데 뭐라는 거예요?
임시로 임시로 꾸며놓은 무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임시로 꾸며놓은 무대에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그래서 농무라는 공연이 시작되고 끝나고 나서 구경꾼들이 돌아나고 난 이후의 공간을 제시했는데 여기에서 운동장은 운동장인데 텅 빈 운동장이라고 지금 식으로 표현한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텅 비었다라는 것은 그냥 공간적으로 비어있다라는 의미도 가능하지만 표면적 의미로 가능하지만 이면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어떤 이면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텅 비었어. 텅 비어있는 운동장. 쓸쓸하다 또는 굉장히 허전하다 또는 황폐화된 농촌 사회 이런 어떤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제시를 해줬죠. 보면 쓸쓸함을 환기하고요. 그리고 농촌이 어떤 쇠락을 표현한 구절이다. 농촌이 쇠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농촌의 황폐화. 농촌의 황폐화 또는 농촌 공동화 현상. 농촌 사회의 어떤 황폐와 농촌 공동화 현상이 1970년대에 무엇과 맞물려서 진행했다고요? 1970년대의 급속한 산업화 그리고 도시화와 맞물려 진행됐다는 거예요. 맞물려 진행됐어요. 그러면 농촌화 공동화되었다는 것은 텅 비었다는 거예요. 농촌 사회가. 농촌 사회가 텅 비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었죠? 농촌 사회가 이렇게 텅 비었다는 것은 그만큼 인력이 도시로 빠져나갔다고 했었죠. 아까 인력이 도시로 빠져나간 현상을 잘 말해줬는데 그 용어를 여러분이 잘 말했어요. 뭐였죠? 이촌양도. 폐예요, 폐. 이촌양도의 폐 또는 부작용이에요. 폐라고도 하고 부작용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농촌 인구 대다수가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청년들이 부족하게 되면서 농촌이 공동화됐다는 것이 안이 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니까 땅이 놀리게 되죠. 땅이 놀리게 되니까 황폐화되고 이런 현상이 악순환이 계속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을 텅 빈 운동장으로 묘사했고 그 텅 비었다는 것이 쓸쓸함을 환기하기도 하고 공허함을 환기하기도 하고 농촌 사회의 어떤 황폐화된 어떤 사회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기도 해요. 그래서 텅 빈 운동장의 상징적 의미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시간이 전개되는가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선생님이 현대시를 감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여러분이 파악해야 될 게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시 안에서 무엇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화자. 말하는 이가 누구냐? 그 다음에 시적 대상. 그 말하는 이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또는 노래를 하고 있느냐? 일단 여기에서 화자가 직접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화자, 말하는 이가 여기에서 누구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로 설정이 되어 있죠. 우리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화자인데, 보통은 화자가 제시가 될 때 나로 설정된다거나 단수로 설정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라는 복수로 설정이 됐죠. 1인칭 복수 대명사로 설정이 됐죠. 그것이 또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특정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로 지금 표상되는 대다수의 농민들이 이러한 동일한 또는 공통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라는 화자를 등장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농촌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농민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농촌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농민들인데, 그럼으로써 이 시가 어떤 사회적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 사람을 우리로 지칭함으로써 농민 전체의 현실이라는 문제죠. 이거는 개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농민 전체의 현실이라는 거야. 그래서 개개인의 문제면 이렇게 우리라는 어떤 화자를 내세우지도 않았겠죠? 자, 농촌 전체의 문제의 공동화 현상. 자, 그 문제를 제시하고자 했기 때문에 우리라는 화자를 내세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산업화 도시화가 됨으로 인한 부작용들, 자, 그런 어떤 형평화된 문제들, 자,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 당시 농촌 사회 전반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라고 있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이거든요. 소주집이 뭐예요? 소주를 파는 곳이요. 그렇죠. 술집이에요. 자, 농사는 짓지 않고 대신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자, 보통은 여러분 미성년자라 술을 안 마셔봤겠지만 안 마셔봤죠? 네, 당연하죠. 선생님. 자, 안 마셔봤겠지만 보통 술을 언제 마시냐면 자, 여러 상황에서 마셔요. 술은 기쁠 때도 마시고 슬플 때도 마시고 굉장히 심적으로 고통스러울 때도 마시고 여러 상황에서 마시는데 자, 현재 농민들의 상황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고달프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 고달프고 힘든 심정을 일시적으로 잊게 만드는 소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술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또 중요하죠. 그래서 술의 상징적 의미는 일시적으로 삶의 고통을 잊게 하는 소재예요. 자, 일시적으로 삶의 고통을 잊게 하는 소재가 술인데, 자, 그만큼 당시 농민들의 어떤 삶이 굉장히 지치고 피곤하고 고달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술을 마심으로써 당시의 고달픈 삶을 잠시나마 잊고자 했던 농민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볼게요.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자, 그래서 보통은 어떤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기도 하고 우회적으로 제시가 되기도 하는데, 자, 우리라는 당시 농촌 사회 농민들의 심정을 직접적으로 제시했어요. 감정을. 자, 어떻대요? 굉장히 심적 상태가 어떻대요? 답답해요. 자, 답답하고, 자, 고달프고 원통해요. 아까 감상한 친구와 완전히 대비가 되죠. 아까 굉장히 뭐 환희에 넘치고 뭐 기쁘고 막 그렇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실제 당시 화자가 느낀 감정은 그런 감정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난 우리 늙은이들만 남은, 노인들만 남은 어떤 농촌 사회에서 농촌이 쇠락해가고 또는 황폐화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당시 농민들이 느꼈던 심정은 답답해요. 어떻게 이 농촌 사회를 또 유지할 것이냐? 젊은이들 떠나고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달픔. 자, 우리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데 대한 원통함,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역사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자, 문학과 접목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1970년대 박정희 군부독재 시절에 내세웠던 경제개발 계획이라든가 여러 정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사회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겠어요. 당시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새마을운동 맞아요. 그래서 새마을운동의 경제개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농촌 근대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정책 말고도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당시 박정희 정권은 저임금 저고가 정책을 펼칩니다. 저임금 저고가 정책. 자, 그래서 우리 시와 결부지어서 살펴볼 만한 어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저임금 저고가 정책이에요. 자, 저임금 저고가 정책이 뭐예요? 저임금이란 건 뭐죠? 임금이 적어요. 자, 농촌 사회에서 대거 인력이 도시로 빠져나갔다고 했었죠? 네. 그 도시 근로자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로 말하면 최저임금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정책이.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노동에 대한 어떤 대우가 어땠다는 거예요? 안 좋았어.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저고가 정책이란 뭐예요? 옥시티 쌓여. 농촌에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이제 정부가 그것을 사들일 거 아니에요. 자, 그것을 사들일 때 역시 마찬가지로 농민들의 노동이 정당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기보다는 최소한으로 살아갈 만큼 정도의 어떤 아주 낮은 어떤 곡식의 가격을 책정해서 그것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정부가 이런 어떤 정책을 펼쳤던 배경이 있어요. 자, 일단 당시 경제개발 계획의 어떤 목표를 내세우면서 자, 경제개발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어떤 상생의 어떤 목표를 세우지 않고 사용자, 고용주, 사용자와 고용주가 누구죠?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사장, 기업체의 어떤 회장, 사장, 이런 가진 자들. 자, 그런 어떤 기업체의 어떤 고용주의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둡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그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임금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직원.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출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소한의 임금만을 지급하는 자, 이 저임금 정책. 자, 그런 이유도 있었고, 자, 당시 우리나라가 노동 집약적인 어떤 구조의 산업을 갖추고 있었어요. 자, 노동 집약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기술도 없었고, 그 다음에 중공업의 어떤 개발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섬유 산업, 그러니까 인력으로 산업을 이끌어나가는 노동 집약적 산업이 그나마 경쟁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낮춰야 자, 그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서 경쟁력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노동자들에게 많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의 자, 당시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이 노동 집약적 산업이 주를 이루는 현재의 동남아 국가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이유가 있고요. 자, 이렇다 보니까 임금을 적게 받고 살아가는 도시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곡식의 가격이 어때야 돼요? 싸야 돼요. 자, 그런 어떤 이유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 농민들의 노동의 대가가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한 어떤 현실이 이 시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칠행구명 꽹가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조물액이 될 뿐.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농물을 추면서 공연, 길거리 공연이죠. 자, 길거리 공연을 하면서 자, 농악놀이를 하면서 이제 길거리를 나서면 자, 그것을 관람하는 청중들은 젊은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없고 아이들이냐 아니면 노인들이냐 아니면 젊은 여자들, 젊은 처녀들만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농촌 공동화 현상이 극에 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어떤 남자나 일할 수 있는 인력이나 노동자들은 다 도시로 떠나고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시가 돼 있죠. 많은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난 상태이다. 자, 많은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농촌이 극도로 공동화되고 피폐화되고 황폐화됐다라는 것을 자, 드러내주고 있어요. 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벼락에 붙어서서 철없이 킬킬 대는구나 라는 부분이 자, 전체적인 어떤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어떤 현상이에요? 농촌 공동화 현상. 자, 이것은 무엇에 기인하였다? 이촌형도. 농촌 인력이 대거 도시로 유출됐어. 자, 이촌형도 현상으로 농촌 인력이 대거 도시로 유출되는 자,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촌은 발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노인들만 남아서 뭐 하겠어요? 물론 그 노인들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힘은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생산력이 많이 떨어지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수확도 많을 수가 없고, 수확이 많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그들의 어떤 노동의 대가를 인정하기보다는
저고가 정책으로 곡식을 수매할 때, 사들일 때, 자, 가격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남는 이윤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 농촌사회에서 농민들이 줄 수 있는 이유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상이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야 되지만 이까지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자, 이거 보세요.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야, 우리가 이 농촌사회에서 남아서 농사를 지어본들 무엇하려는 거예요. 자,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왜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농촌에 남아서 농사를 지어봤자 정부에서 그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인정하기보다는 가격 후려치기를 통해서 자, 곡식 가격을 최대한 이렇게 낮춘다는 거죠. 낮춰서 자, 수매를 함으로써 곡식을 사들임으로써 우리에게 남는 이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계속 빚만 쌓여가는 구조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도 이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 빚이 쌓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 그 빚이 쌓인다는 것은 자, 곡식의 어떤 가격을 수요와 공급이 원래 의해서 제대로 맞지 않을 때도 있지만 정부에서 그것을 사들일 때, 수매할 때 적정한 가격으로 사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자조적인 어떤 표현이 잘 드러나 있어요. 자조적 표현이 잘 드러나 있죠. 자조적 표현이 뭐예요? 자조가 뭐예요? 자조? 헛웃음. 여러분 헛웃음 날 때 있죠. 스스로 웃는다는 거예요. 네.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조적 표현. 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빚만 쌓여가는구나 라는 어떤 헛웃음 또는 자조적 웃음, 스스로 웃는 웃음이에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런 어떤 보람이 없다는 한탄의 어떤 표현이고요. 자, 이 부분이 또 중요하죠. 비료값이 안 나와. 비료값이 안 나오는 농사. 이 농사는 어떤 농사라는 거예요?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해봤자 자, 초기 투자 비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초기 투자 비용도 나오지 않는, 즉 비료값도 나오지 않는 농사는 계속 무엇이 쌓여가는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빚만 쌓여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매년 농사를 지어봤자 빚만 쌓여가는데 짓는 게 낫겠어요? 안 짓는 게 낫겠어요? 안 짓는 게 나아요. 안 짓고 가만히 쉬는 게 훨씬 나아요. 자,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농민들의 어떤 답답함, 어떤 원통함 또는 한탄, 억울함이 어떤 정서가 당연히 이런 상황 속에서 묻어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는 당시 어떤 농촌의 현실을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당시 농촌의 자, 사회 구조적인 어떤 문제와 현실을 잘 드러내주고 있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농사를 짓기보다는 여편네에게 맡겨두고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약간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이 여편네라는 용어가 좋지 않은 용어입니다. 이 여편네는 아내를 낮추어 부르는 말이에요. 당시 아내를. 여러분 그 아내와 여편네가 있을 때 어떤 용어가 높은 용어일까요? 아내가 높은 용어예요. 아내는 원래는 이 용어는 아니었고 안과 해의 합성어였어요. 안에 있는 태양, 안에 있는 태양의 의미였어요 원래. 자, 태양은 굉장히 숭고한 존재죠. 숭고하고 굉장히 우리가 우러러보는 존재죠. 그래서 안에 있는 태양이라는, 안에 있는 해라는 의미가 원래는 결혼한 어떤 여성에게 붙여준 그 호칭이었는데 이 여편네라는 것은 굉장히 자신의 아내를 낮추어 부르는 그런 어떤 표현이에요. 뭐 크게 우리 시상 정경의 과정에서 의미 파악이 중요하진 않지만 나중에 혹시 여러분이 혼인해서 결혼해서 남편이 아내라고 불러주지 않고 여편네라고 불러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야 됩니다. 여편네라는 용어를 잘 모르고 아내라는 의미인가 보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두고. 자, 그러면 여편네에게 맡겨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농사가 빚만 쌓여가니까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농사 포기를 선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어떤 11행부터 16행까지의 어떤 내용을 살펴보면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부분?
자, 농사를 포기한 상황이죠.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농촌의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비판했어요. 비판 또는 고발했어요. 자,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당시 농촌 사회의 어떤 문제점을,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모순을 비판하고 고발하고자 했다. 자, 사회 구조적인 모순이라는 게 뭐예요? 사회 구조적인 모순이라는 게 뭐죠? 자, 이런 어떤 빚만 쌓여가는 어떤 구조, 빚만 쌓여가는 어떤 문제점이 개인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고 사회적인 어떤 제도적, 법적 장치 마련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런 문제가 당시 어떤 농촌 사회를 피폐화하고 황폐화했다라는 거예요. 자, 당시 어떤 농촌 사회를 피폐화하고 황폐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인 모순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17행 볼게요. 자,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을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자, 아까 우리 수업하기 직전에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선생님이 감상 내용을 물었더니 굉장히 기쁘다라고 했었잖아요. 어떤 학생이. 이 부분에 초점을 뒀습니다. 잘 봐요. 자, 그래서 보면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라는 것은 우리는 점점 환희에 찬다. 기쁨에 차오른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 의미를 직설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점점 환희에 찬다, 신명에 찬다, 기쁨에 차오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반어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반어법 아시죠? 반어법이 뭐죠?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 반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시험 성적 통지표를 엄마한테 갖다 줬더니 엄마가 너 참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 경우가 반어법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자, 그때 엄마의 어떤 표현 의도는 너 정말 열심히 해서 잘했구나라는 어떤 표현이 아니라 자, 어떤 의도가 내포되어 있죠? 너 참 공부를 너무 제대로 안 해서 열심히 안 해서 성적이 이 모양이구나 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점점 신명이 난다라고 표현했지만 반대로 표현한 겁니다. 울분에 차고 원통하고 한스럽고 굉장히 힘겨운 어떤 상황을 자, 반대로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자, 어떤 해석이 나오고 있죠? 자, 울분과 한을 품고 있는 신명이다. 자, 울분과 한을 품고 있는 신명이다라고 해서 자, 반대되는 어떤 표현을 썼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신명이 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자, 이러한 어떤 표현을 통해서 농민들이 엄청난 울분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이 지금 설명한 뭐예요? 반어법. 반어법이 적용됐다면, 실제 반어법이 적용됐다면 신명이 나잖아. 기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런 어떤 반어법을 통해서 농민들이 울분 상황을 또는 굉장히 힘겨운 상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해석도 가능한데 두 번째 해석을 보면 두 번째 뭐라고 제시가 돼 있어요? 현실을 잠시 잊고 일시적으로 신명이 나. 자, 이거는 일시적으로 진짜 신명이 난 거예요. 자, 일시적으로 진짜 신명이 나서 울분을 풀어내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워낙 삶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잠시나마 그것을 잊어보기 위해서 실제 춤을 췄는데 그 실제 춤을 추는 그 당시 그 순간만큼은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나마 그 고통을 잊고자 했던 노력,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뭐와 유사하죠? 잠시나마 고통을 잊기 위해서 아까 뭐 마셨어요? 술을 마셨듯이 우리가 잠시나마 고통을 잊기 위해서 농민들이 춤을 췄는데 그 춤을 추는 그 순간만큼은 기쁘고 환희에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해석과 두 번째 해석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은 첫 번째 해석으로 파악을 합니다. 대부분은 첫 번째 해석으로 파악하는데 두 번째 의미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자,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라고 하면서 지금 시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농무라는 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농무라는 시에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이 뭘 파악해야 되냐면 1970년대 박정희 군부독재 시절에 자, 어떤 경제정책이 있었고 그 경제정책이 어떤 피해를 누가 입었느냐, 그로 인해서 농촌사회가 어떤 변화를 겪었느냐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시상전개 과정에서 농민들이 어떤, 즉 화자의 감정 상태가 어떤 변화 과정을 거치느냐,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시 1970년대의 사회 경제적 상황과 더불어서 정부의 정책이 어땠고 그로 인해서 당시 농촌의 농민들이 겪어야 했던 부당함 또는 억울함 또는 어떤 답답함의 어떤 심정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여러분이 초점을 둬서 자, 공부를 하시면 이번 시험을 대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자, 이런 상황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당대의 어떤 시대 상황과 농무라고 해서 자, 1960, 70년대의 어떤 시대 상황 자,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이 필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공업에 주력을 했죠. 정책을 펼쳤고 농민들이 소외됐어. 자, 거기에서 산업화 도시화 속에서 자, 농촌의 농민들이 등한시된 소외된 어떤 정책이 펼쳐졌다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이 대거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는 이 촌향도 현상이 발생하였다라고 아까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농민 시적 상황은 자,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를 지어봤자 빚만 쌓여가는 구조였고, 자, 그로 인해서 농악을 눌리며 산골에 나가도 젊은이들이 다 도시로 떠났기 때문에 자, 조무래기들만 따라붙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했었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어떤 원통함 또는 울분 등이 표출됨으로써 소외된 농촌 현실에 대한 작가의 어떤 비판적인 어떤 태도가 당시 사회를 고발한 거예요. 당시 농촌이 어떤 농민들이 겪어야 했던 울분을 사회 구조적인 어떤 모순 또는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의 어떤 수정을 요구하면서 자, 비판적인 어떤 태도를 보였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 농무의 정서, 농민들의 어떤 정서 중요하다고 했었죠. 자, 정서의 변화가 두 번째 포인트라고 있는데 정서의 변화 과정을 도식화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공연 뒤 어떤 쓸쓸함과 허탈감을 느끼다가 농사를 지어봤자 빚만 쌓여가는 구조 속에서 농사를 포기하고자 하죠. 그래서 분노, 체념, 농사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포자기 어떤 심정을 느끼다가 자, 답답하고 고달픈 삶에 대한 어떤 원통함도 느끼죠. 자, 그리고 나서 춤을 추는데 신명을 느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되는 어떤 표현으로서 자신들이 울분을 강화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자, 이러한 어떤 정서의 변화 구조를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 되겠죠? 네. 쓰고 있어요? 선생님 시험 문제 출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25문항이고 전체 객관식 문항으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술형은 따로 없습니다. 자, 넘어가도 될까요? 아니면은 좀 기다려줄까요? 보건실? 빨리 갔다 오세요. 자, 넘어갈게요. 좀 필기하고 있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 자, 넘어가서 학습활동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공간이 이동에 따른 시상의 전개 과정에 따른 농민들의 어떤 감정 상태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공간의 이동 방향은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어렵잖아요. 자, 운동장을 거쳐서 소주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장거리에 나서서 농무를 추면서 길거리 공연을 펼치고요. 자, 그러니까 가축을 도살하는 장소예요. 가축을 도살하는 장소에 가서 울분을 토하죠.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시성 정교 과정은 이미 살펴봤어요. 자, 농무 공연이 끝났고 술을 마시면서 잠시나마 고통을 잊고자 하죠. 원통함을 표현했고, 자, 장거리에 나서서 분노 또는 농사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포자기 어떤 심정이 빠지고, 자, 도수장을 거치면서 뭐라고 해요? 신명을 느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을 표출한 부분을 볼 수 있었어요. 울분과 한을 품고 있는 어떤 신명을 느끼고 있는 장면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신명이 뭐예요? 아까 우리 수업하기 직전에 막 기쁨과 환희에 넘친 거 아닌가요? 라고 지금 학생이 발표를 했잖아요. 그 신전이에요. 여러분 그 뮤지컬 공연할 때 나도 모르게 춤을 추거나 아니면 노래를 부르면서 기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울분과 한을 품고 있는 신명은 뭐예요? 아까 단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신명을 느낀다고 하지만 그 속에 울분과 한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기쁨보다는 뭐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한, 울분, 답답함, 원통함 이런 감정이 더 큰 거예요. 자, 넘어가도 되겠어요? 네. 자, 다음 글을 참고해서 이 시를 당시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이해해보자라고 해서 시대 상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같이 한번 선생님과 살펴보기보다는 우리 문학 반장이 한번 읽어볼까요? 1960년, 1970년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는 사회 계급 구조를 바꾸었다. 1960년대 전체 인구 가운데 58.3%를 차지했던 농민은 미국에서 들어오는 엄청난 양의 잉여 농산물과 저고가 정책으로 생계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웠다. 살기 어려워진 농민들은 차츰 농촌을 떠났고 농업 인구는 1970년 전체 인구의 44.7%에서 1975년에는 37.5%로 크게 줄었다. 전체 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줄었고 빛을 지고 있는 농가는 1971년 전체 농가 가운데 75.7%에 이르렀다. 잘 읽었어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당시 1960, 70년대의 농촌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잘 드러나죠. 그래서 저고가 정책으로 농촌사회의 농민들의 어떤 노동의 대가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자, 그로 인해서 대다수의 어떤 농촌 젊은이들이 도시로 이주를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생산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빚만 쌓여가는 구조가 되면서 전체 농가의 75.7% 대다수의 농가가 빚을 떠안게 되는 그런 구조를 안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해서 1번 문제를 보자는 거예요. 자, 산업화 때문에 생계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농민의 상황은 우리 시에서 어떤 구절에 있느냐? 이 부분에 있었죠.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와 여편네에게 맡겨버리자고 했잖아요. 자, 2번 농민들이 이농작에서 도시로 떠나감으로 인해서 쓸쓸해진 농촌의 풍경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들 뿐. 아이들만 따라 붙는다는 것은 젊은이들이 대거 도시로 이주를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시인이 바라고자 하는 바는 뭐냐? 자, 농민들의 분노와 절망 속에 불어넣은 소외된 농촌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야, 농촌 사회를 이렇게 죽이면 되느냐?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선사회의 불평등 구조에 맞서던 임꺽정과 서림을 끌어들인 걸 보면 시인은 적극적으로 현실에 저항해서 이런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다. 자, 우리 시에서 꺽정이 서림이가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자, 그것은 홍명이 임꺽정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인데 그 등장인물이 사회에 저항하는 어떤 세력이었거든요. 자, 그런 인물들을 제시했다는 것은 이런 농촌의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그냥 술이나 마시면서 원통해하기보다는 당시 정부에 맞서 싸우고 항거하고 저항해야 할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1번, 2번 다 썼죠? 네. 3번 보여주면 되죠. 다 썼으면 말씀하세요. 다 됐어요? 아니에요? 자, 넘어가면 정의성의 전문 강의 삽을 싣고라는 시가 나오는데 농무와 비교해서 한번 감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보면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자,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우리는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다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자, 삽이 나온 걸로 봐서 자, 이 시의 시청자는 농민이라기보다는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전문 강의 삽을 싣고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